자, 왕파리 선생님 아이비리 이제 금요일 가입하셨고 포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못 봐드렸어요. 지금 VIP 방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요번에 강연회 신청을 하셨나요? 강연회 신청 만약에 안 하셨으면 하셨네요. 강연회 신청하셨고, 그리고 뭐 강연회 오신 이후에, 오셨다 가신 이후에 뭐 VV로 넘어오겠다 요 계산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땐 지금 포트폴리오 받아봤는데 바로 그냥 VVIP 방으로 옮겨 오시는 게 강연회 전에라도, 그리고 옮겨 오신 다음에 강연회 오셔서 옮겼더니 좋더라 나쁘더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야, 옮기라고 옮겼는데 아닌 것 같아 라든가. 지금 그 강연회 일정을 정확하게 지지난주 목요일이니까 13일 날 13일이 아니라 6일 날 오픈을 해드린 것 같아요. 6일 날 오픈해드리고 이제 10일 지난 거죠. 10일 지났는데 20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일반 회원분 한 분 빼고는, 그러니까 유료 회원이 아니신 분은 한 분뿐이 없어요. 다 VIP방, VVIP방 또 단타방에서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강연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색해 드릴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VVIP 회원님들께서 오신다는 거는 그 PC 버전 받아가셔야 돼요. 받아가셔야 되고, 지금 종목이 어찌됐건 너무 많아요. 삼부토공, 금양, 도화 엔지니어링,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삼성전자, 갤럭시 ISM, 한신기계, 세종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LNF, 나노신소재, 하이드로리튬, EM플러스, 대주전자재료. 이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군들 갖고 계신다 해도 수익 내시기가 힘겹죠. 컨트롤이 안 되죠.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매매를 안 하시고 간접 상품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시장 수익률에 맞게 수익을 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주력주라는 게 있습니다. 주력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뭐 하반기 6월 말 종가에서부터로 따지면 가상계좌 1억 계좌를 기준 잡았을 때 지금 3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200% 수익의 에코프로 하나가 다 차지한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뭐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이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를 전부 다 속단편으로 몰빵을 했다. 그럼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세비캠도 있을 수 있고 성화이텍도 있을 수 있고 성일하이텍이죠.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뭐 코스모학도 갖고 계신데 코스모학이 50% 밀렸다가 이제 반등 나와서 고점 대비 40% 밀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 코로나19 이후에 또다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었는데 아무리 좋다 해도 결론적으로 비중 조절 잘 해야 되고,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뭐 글로 집중했다 하면은 빠르게 빠져나올 수도 있는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은 신풍제약이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든 또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올라왔었던 삼성 셀트리온이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죠. 그런 종목의 낙폭이 최소 이제 50에서 70%, 80%까지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2차 전지 종목이 굉장히 많으세요. 금양,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리고 3개, LLF 4개, 나노 신소재 5개, 하이드로리튬 6개, 대주전자 재료까지 포함해야 되나요? 7개. 어마어마해요. 비중도 굉장히 좀 높으신 걸로 보여져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좀 종목을 압축하고 대처해 나가는 걸로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트의 기준이 어쨌든 지난 작년 하반기 이후에도 그렇고 작년 4분기 이후에도 그런데 여기 보면 IT와 자동차가 안 빠져 있어요. 항상 IT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변동성이 일부 나오겠다 하는 종목. 올해 들어서도 2차 전지를 갖고 있는데 비중만 조절을 한 거죠. 비중만. 비중을 11월, 12월에 우리는 이미 조절을 해서 LG화학과 포스코퓨처랑 합사해가지고 19%대, 20% 미만으로 줄여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가 이제 좀 견뎌낼 수 있었던 거고, 그러나서 이제 2월 달 이후에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기준도 포트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비중만 좀 다를 뿐이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IT, 그다음 2차 전지, 그다음 변동성 나올 수 있는 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쪽의 기준. 그렇게 해서 6월 이후에 12%의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7월은 별로 수익이 별로가 아니라 뭐 시장이 그래도 한 2%의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 6월 말 대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0.4%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현대로템이 너무 많이 밀려서 숨쉬기도 곤란하죠. 지난달 말 대비해서 7%고 고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버겁지 않다. 그리고 현대로템이든 동진세미캠이든 7%, 4%, LG전자 2% 이렇게 밀려 있지만 요 종목군들의 흐름을 뭐 매우 긍정적으로 윗방향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지금 기준의 포트폴리오 구성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 구성대로 좀 쫓아오시고, 그러니까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올려놨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이런 식으로 종목 검색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강연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PC 버전까지 드릴 거예요. PC 버전까지 드리면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변동성 매매를 진행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변동성 매매의 매수 사인을 제가 잡아 드릴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최근 들어서 우리 손절을 했단 말이죠. 손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 매매 기준에 다시 코스모 신소재가 튀어나와서 편입 설정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는 언제든지 어느 종목이든지 나타나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매매 기준이 잡힐 수 있다. 그럼 내 포트폴리오부터 채워놓고 일정 범위 채워놓고 대처하시면 뭐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삼부토건이나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분명히 이제 뭐 저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기준을 잡아드리고 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를 하세요. 어떻게 대처하냐면 요 꼬리 달리는 날 있죠. 요런 날 무조건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얘를 매매 사인을 문자까지 드린다면, 얘는 문자 매매 사인 드리지 않고 방송에서만 검색해 떴습니다라고 오픈을 해드리고, 뭐 상한가 같습니다 오픈해드리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뭐 최상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야 이거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야 이거 대박 나셨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은 2차 전지여도 지금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금양 같은 또 에코프로처럼 막 그냥 쭉쭉쭉 뻗어 올라오니까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몇몇 종목이 초강세를 이어주는 거고, 지금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띄워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종목은 그보다 더 많은 종목이 더 많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서든 마케팅, 뭐 저도 마케팅을 합니다만, 마케팅 다 보시면 뭐 이거 대바닥에 사서 초대박 났고 뭐 몇백 프로 수익 났다 다 구라죠. 이런 데서 안 팔 거야? 팔아야죠. 팔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이런 날 꼬리 달리고 내려서 만약에 뭐 이날 만약에 공략을 들어와서 팔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들어가는 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요 거래량이 터지는 날의 기준, 거래량이 터지는 날의 기준, 거래 대금이 터지는 날의 기준, 실패가 돼도 거래가 대금이 터지는 날의 기준. 그러면 들어갔다가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무조건 정리란 말이에요. 이만큼 밀렸는데 에이 냅뒀더니 이만큼 올라갔어.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지금 뭐 숨도 못 쉬게 지금 힘겹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도 현대로템 비중 채워놨는데 왜 얘 폭락을 하는데 다른 거 올랐다고만 마케팅 하느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계시고. 그래서 비중 조절을 그래도 조금만 비중 조절 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종목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분기 실적 확인이 됐어요. 2분기 실적에 대한 해석도 긍정적이에요. 윤정두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윤정두가 어떻게 현대로템을 분석을 해요? 분석 못해요. 자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증권사의 담당 애널들이 분석해 놓은 거를 가져다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래 이래서 실적이 있구나.
악재요인은 뭔데? 동유럽 국가들의 정부의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디폴트 선언해버리면 야, 이 머리 아픈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윤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그러면 들어오느냐도 확인을 해야 돼.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실패가 되더라도 펀더멘탈적인 부분 또 수급 부분 이런 게 이제 확인된 이후의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고 변동성 종목은 삼부토건처럼 이게 무슨 실체가 있어요. 정신 나간 애들이지. 뭐 솔직히 막말로 이거 삼부토건 하면은 뭐 정치적인 색깔도 있잖아요. 그 내용을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고. 그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거기에 연동된 부분도 있어서 한동안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아니 삼부토건이 뭐 받아온 거 있어요? MOU 체결한 거는 그냥 MOU 말 그대로 MOU인 거지. 메이저들이 지금 산 게 있어요? 없죠. 대주주 지분이 5%예요. 주인도 없는 회사야 그렇게 따지면. 그럼 철저히 얘는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는 거는 음봉 떨어지면 무조건 정리해요. 오늘 다 싹 다 정리해요. 오늘 갑자기 돌려갖고 상한가를 가도 또 내일 갭상승이 나와서 상한가를 가도 일단은 기계적으로 대처를 먼저 하신다는 거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금양 폭등이 나서 고점에서 밀려. 그럼 1.5% 밀리면 차익 실현 하셔야죠. 응? 그리고 뭐 밑에서 재편입을 하시더라도 재편입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 내가 판 가격보다 많이 밀렸다? 그거는 의미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 삼부토건은 일단은 변동성 매물로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재건 사업 때문에 더 폭등이 나올 겁니다. 아예 그런 거는 소설인 거고 결론은 더 갈지언정 지금의 기준에서는 음봉이니까 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뭐 5일선이 이탈되면 뭐 20일선까지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5일선까지라고 한다면은 5일선의 기준이 지금 4,855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5,500원일 때 5일선이 5,000 고가 얼마야? 5,500원일 때 5일선이 5,000원 위쪽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응? 주가가 밀리니까 계속 하향돼요. 그럼 5,500원일 때 5일선 4,800원까지 4,7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손절하겠다는 거예요? 응?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날 같은 경우에 5일선 이탈되면 정리하죠. 이 말이 됩니까? 이날 기준에 5일선이면 3,900원인데 상향되고 있으니까 아니죠. 28% 오른 종목이 28%는 안 꺾이겠어요? 꺾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봉 떨어질 때 정리. 나머지 종목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삼부 토건이 소형주 기준 뭐 이제 1조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소형주라고 부르기도 그런데 한 변동률을 1,000원짜리를 52주 저점이 1,000원이란 말이에요. 2,000억짜리를 5배를 끌어올린 거야. 대주 지분 5%짜리를. 비이성적이죠. 그러니까 음봉 떨어질 때 정리하셨다가 꼭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재편입 설정 범위를 잡으세요. 2,698원에 편입하셨고 7.7%이시고 뭐 이렇게 꺾여서 내려올 때도 내가 잘 견뎌냈더니 2,698원이면 요 밑에서 사셨겠죠. 그렇다면 잘 견뎌냈더니 대박이 났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뭐 냅뒀더니 대박 나더라. 결국은 이런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감당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신 기준이신데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런 데서 만에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연동될 수 있어요.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단순해요. 금양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윤 정부가 그 배터리 아저씨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욕을 하고 다니고 있고 방송에서도 아예 대놓고 뭐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가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뭐 꼭 어린 거를 떠나서 당장 우리 그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못된 약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애가. 뭐 에코프로 뭐 2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고 뭐 금양이 뭐 몇십만 원 가도 정신 나간 애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결론은 이 기본적 펀더멘털 자체가 안 되는데 위험 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2,400개에서 5종목 중에 금양을 넣어놨어요. 금양을 넣어놨어요. 뭐 장난치려고 넣는 게 아니잖아요, 윤정도가.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도 금양을 넣는 거는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위험 고지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위험 고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전고점 갭상승이 앞전고점 넘겼는데 당연히 따라붙으면 되죠.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윤정두가 이걸 막 매수사인까지 드려야 되겠어요? 드릴만 하면 드리죠. 아침에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뭐 매수사인 못 드려? 드릴 수 있죠. 다만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도 작년 뭐 7월 23일, 7월 24일, 25일이죠. 상한가 관계. 그럴 때 다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고 예쁜 공대님이 금양 움직여요. 이 나쁜 친구들이 진짜 못돼 먹은 애들이죠. 이때 25, 26이구나. 24, 25인 줄 알았더니 25, 26일 날 상상을 갔어요. 아니 상상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때는 5천만 주가 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상한가 간다는 게 뭐 그냥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고 공정공시도 아니고 그냥 보도자료 뿌려놓으면 상한가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100% 누군가 손을 댄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얘네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왜? 해먹은 돈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 해먹은 돈 그냥 해먹은 것 같아. 다 깔아놓는다니까. 응? 여기저기 싹 다 뿌린다니까요. 안 그러면 금감원이 바보예요. 이거 왜 못 잡아드리는데. 당장의 기준에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금양. 근데 실체가 없어. 지금까지 눈으로 본 사람도 없어. 근데 그거 발표하자마자 두 번의 상한가를 만들어요. 근데 결론은 이 두 번의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전환 물량을 행사합니다. 5,000원 미만의 전환 물량을 800만 주를 행사해. 주식수 5천만 주가 안 되던 애가 4,970만 주인가요? 그러면 걔네가 5,000원 행사한 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가격까지는 아닌 것 같고 모르지. 물량 남겨놨다가. 근데 한 400만 주는 요 당시에 다 튀어나왔어요. 다 튀어나와서 만약에 25,000원에 정리했다고 치면 2만 원 수익 냈잖아요. 800만 주 1,600억에 1,600억. 말이 1,600억이지. 예? 그러니 무슨 뭐 콩고 MOU 체결하고 이런 거 뭐 공계약을 체결해서 만약에 그 비용 얼마나 돼? 1, 200억 갖다 넣어놓으면은 주가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이거 장난치네. 대놓고 장난치네. 회사가 나서서 장난치네.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가는 앞장 세워가지고 케이블 TV, 유튜브에 막 이런저런 얘기 검증도 안 되는 거 떠들고 다니면서 주가 이빠이 땡기는데, 야 이게 말이 되니? 이때 원통형 배터리 얘기한 다음에요. 이때가 뭐냐면 8월 중순부터 해서 폐배터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폐배터리 얘기 가져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9월 그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요 4거래일 동안에 이때 똑같이 또 원통형 배터리를 또 터뜨려. 보도자료를. 그리고 그걸 내놓으면 주가 가나? 무조건? 그러면 지금도 왜 보도자료 내놓지? 그런다고 주가 가는 게 아니잖아. 손 댔겠지 막말로.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11월 9일 날 요때 41,500원 고점 찍고 밀리는데 요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얘가 간 게 아니라 이 시가총액 뭐 3천억짜리 간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들썩거리진 않잖아요. 정확하게는 에코프로도 저 당시에 움직였는데 걔도 시가총액 그 당시에는 뭐 2조 7만 원대 중반 곱하기 2,500만 주가 채 안 됐으니까 한 2조가 채 안 됐나요? 하여간에 포스코 퓨처엠이 7월 28일 날 GM의 수주 13조 들어오면서 20% 가까이 움직입니다. 19%. 7월 28일 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 랠리가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랠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왜? 보호해수 풀리고 나서 유통 물량이 늘어난 걸로 인식이 잡히고 그렇게 되면서 MSCI 지수의 비중이 늘어나고 코스피 200 지수 유동성 비율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날아가고 LG와 삼성 SDI가 강세를 띄었죠. 그러면서 나머지가 쫓아간 건데 금양의 경우는 1차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폐배터리 남들 날아갈 때 또다시 원통형 배터리 해먹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 얘기 나온 다음에 콩고 광산 얘기를 끄집어냈고 우리나라 외교부인가요? 외교부라고 부르네? 외교부라고 부르죠? 외교부에서 대놓고 깠죠. 그 보도자료 뿌리자마자. 공시도 아니고. 콩고는 여행 위험 국가? 뭐 무슨 국가를 갖고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배터리 아저씨라는 애가 또 튀어나와서
유튜브에서 콩고 왜 가겠어요? 콩고에 임직원이 왜 가겠어요? 계약 따러 가는 거지. 계약하고 올 거예요. 보세요. 계약하고 옵니다. 미친 정신 나간 애 아니에요. 그거 불법이지다. 그럼 바로 잡혀가도 이상할 게 없는 내용인데 잡아가지도 않아. 희한하게. 그러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죠. 우리는요. 우리도 수익 내야지 왜 안 내. 11월 9일까지. 그러나서 올해도 똑같습니다. 올해도 또 안 되니까 콩고 얘기 또 하고 연초에는 그 시설 투자 확장 부분 얘기하고 벌써 이미 2만 원대 팔아먹었어도 1,600억. 4만 원대 팔아먹었으면은 3,000억.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어찌됐건 그 무너져 내린 이후에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MSCI 지수에 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럼 결론은 거래가 터져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렸잖아요. 검색해도 계속 떠요. 7월 5일부터 해서. 근데 이때는 매수 사인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오히려 우리는 뭐 포스코 DX 갖고 있으면서 행복했죠. 포스코 DX. 그리고 차익 실현했고 포스코 DX를 좀 일찍 했단 말이죠. 그죠? 19,000원대 2만 원. 얼마에 잡아서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까지 잡았다가 16,000원 내려서 좀 고생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번 달 들어서 터져줘서 11일 날부터 그렇게 해서 19,000원, 2만 원에 좀 일찍 팔았는데 늦은 감이 있더라도 22,000원대 늦은 감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이지만 22,000원대 들어와서 26,000원대 털고 차익 실현했고 금양 보면은 이제 좀 부럽기도 하지만은 작년 7월부터 금양을 놓친 거는 요 시점뿐이 없어요. 대신에 뭐 포스코 그룹주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냈고 에코프로의 수익을 냈죠. 그럼 지금 기준도 똑같아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된단 말이에요. 두 종목이나 삼부토건이든 금양이든. 예? 꼴이 달려있잖아요. 정리입니다. 어차피 과금을 하시고 들어오실 정도면 그잖아요. 금양도 또 55,000원대 사셨어. 결국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대바닥에 산 거야. 사신 이유는 금양이 끝내주는 회사래요. 누가? 배터리 아저씨가? 그러니까 조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얘 지금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실체 없어요. 지금 뭐 실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얘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뭐 비중은 높지는 않으신데 정리하셔서 대처하시는 걸로. 뭐 양봉인데 팔아라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두 종목 다 음봉이고 꼬리가 있으니까 정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뭐 오늘 기준에서는 여차하면 살 수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왜? 개장 전에 이미 올려드렸었으니까.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하시는 게 옳죠. 얘도 이제 금양이나 삼부토건처럼 야 냅두면 뭐 이렇게 하면 폭등 나오겠지. 이럴 때 들어가시라니까. 폭등 나올 때. 거래 터졌을 때. 예? 단순합니다. 거래 터졌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 시가총액 3천억짜리 굳이 들어가실 이유 없어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검색기에서 지금 떠 있어요. 떠 있고 진입 신호 나오고 나서 뭐 0.4% 눌림 폭인데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는 가지고 가시는데 오늘 만약에 또 꼬리가 달린다. 그럼 정리입니다.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이럴 때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서 따라 붙었다가 오히려 그 수급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과하게 미끄러졌죠. 근데 과하게 미끄러졌는데 우리한테는 포스코 그룹주도 있었고 LG화학도 있고 그러니까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또 포스코 DX 그때 기준에 거기에 이제 뭐 얘도 있고 금양도 있고 금양이 있었나요? 뭐 얘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그래 결론은 압축합시다. 뭘로? LG화학과 포스코 그룹주로. 근데 이제 LG화학으로 가는 경우는 추세 매매로. 그 다음에 포스코 DX로 가는 거는 변동성 매매로. 근데 얘는 뭐예요? 어차피 변동성 매매였죠. 뭐 추세로도 볼 수 있었고. 그럼 추세로 기준을 잡아서 LG화학을 들어갔다면 LG화학이 지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고. 또 추세로 기준을 잡아서 포스코 퓨처엠을 들어갔다면 신고가 수준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그리고 만약에 변동성 매매로 들어왔다면 포스코 DX에서 충분히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5MA, 20MA 거래를 넘기고의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 추이가 21만 원 뭐 또 그 위로도 갈 수는 있어요. 다만 거래가 제한적이잖아요. 전체 시장에서 거래되고 뭐 순위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제한적 거래량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꼬리가 1.5% 이상 달리면 정리. 아니다, 난 지금까지 견뎠는데 왜 내가 여기서 정리해야 되냐? 그럼 직전 저점 이탈되면 정리.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기준 잡으시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볍죠. 굉장히 가볍죠. 뭐 이런 등락이 나오다 보니까 뭐 우리도 현혹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 VIP 방에 계신데 VVIP 방으로 제발 옮겨 오세요. 예? 옮겨 오세요. 뭐 VIP 방에서 5달 하시느니 VVIP 방에 오셔서 한 달 하시는 게 낫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 수익 내서 연장하시는 게 낫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VIP 방에 계셔도 이제 뭐 문자도 나가고 다 하지만 변동성 매매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변동성 매매 마음 먹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문자 사인 내드리기 시작하면은 얘가 13일날 상한가 갔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날 같은 경우에 계속 문자가 나가는데 그 기준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바로바로 대처가 돼요. 왜냐하면 설명을 듣고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때 변동이 나왔었고 바로 한미반도체 34,700원? 아니죠. 라이브 방송은 그 이하에서 벌써 이미 편입 들어갑니다. 32,150원이 52주 고가인데 넘겼습니다. 편입 들어갑니다. 문자 만드는 사이에 막 쭉쭉 올라가. 그럼 매수. 2차 편입 들어갑니다. 매수. 3차 편입 들어갑니다. 매수. 그러고 나서 뭐 12시쯤 돼가지고는 포스코 DX 이러고 나서 한미반도체 상한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수익 내서 와 행복하다가 되는 거고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합시다 해서 이때 아쉽게도 상한가의 뭐 절반 이상 정리했고 아쉽지만 정리해야지. 그 다음날 또 정리를 했고 주가는 우리가 정리한 가격보다 한 텀 더 올라갔어요. 최종 46,600원 마지막 매도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고점을 더 찍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눌릴 때 차익 실현하셨으면 좀 더 위겠지만 공식적으로는 46,6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주가가 더 올라가 있고. 결론적으로 저점 편입의 기준에서 변동성 종목은 특히 요 기준에서 매수의 그 위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매수 사인이 22,500원부터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22,500원에 포스코 DX 매수 사인 나갈 때에 저 기준이 저 기준이 종목 검색해서는 22,200원부터 뜨거든요. 그 기준을 올려드렸었고 이게 27,000원 찍는단 말이에요. 이날. 그죠? 이날. 그 오늘 우리 원고 쓰는 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케빈 선생님도 이 방송화면을 이렇게 잘라서 올려주잖아요. 지난주 방송 화면에 종목 나온 거 지난주 방송 화면에 어떻게 됐었어요? 포스코 DX를 23,050원 100원일 때 방송에서 포스코 DX, 에코프로 그리고 한미반도체 상한가 어떻게 했어요? 편입의 기준 잡아드렸죠. 포스코홀딩스는 추세 매매로 그 다음에 포스코 DX는 23,000원대 초반 기준에서 또 24,000원, 24,900원까지 매수 기준으로 당일날 27,000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그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쭉 가져가시면 되는데 특히 변동성 매매 기준에 VIP 방에 계시면 그게 이제 조금 아쉽다는 거죠. 자산 규모도 있으시고 또 변동성 매매를 지금 보니까 이제 좀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하니까 옮겨 오시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정리입니다. 정리하셨다가 지금 뭐 2차 전지 쪽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기준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 보고 있는데 저쪽의 기준에는 포스코 그룹주를 좀 묶어서 보자 그랬어요. 묶어서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거기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모멘텀이 있고 수주 모멘텀이 그게 터지면 이제 나머지가 다 동반적으로 또 한 번에 추가 강세를 띌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모 화학이나 신소재는 뭐 애경 케미칼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으로 성장할 거야 요 기준인 거잖아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코스모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오늘 기준에 거래가 제한적입니다. 아직까지는. 거래가 그러니까 앞부분에 500만 주 터진 그 거래량 이상으로 터져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거래 대금이 3천억 이상 이렇게 뭐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하시는 추세 매매 기준을 잡아가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소설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뭐 끝내줍니다. 여기서 위에 뚫리고 하면 7만 원. 그런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다 치고 간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처럼 이틀 만에 막 50%씩 또 금양처럼 뭐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든 수급이 뒷받침되든 아니면 이슈가 겹쳐지든 금양처럼 거래대금이 막 1조씩 터져주든 그때 거래대금 터질 때 얘는 그러니까 최소 3천억에서 5천억을 보는 거니까 그 거래대금이 터져줄 때 들어가세요. 삼성전자 기준은 지금 하이닉스 없으시죠? 그럼 삼성전자로 집중을 하세요. IT 쪽 우리 비중이 공식적으로 IT 쪽 우리 기준이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40에서 50%까지 채우고 있잖아요. 신고가에 신고가. 어차피 가지고 계시는 거고 어차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원래 삼성전자부터 매매를 하셨겠죠. 처음에 주식시장 들어오셨을 때. 비중 늘리세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최소 2배 이상으로 단기 수익은 2배 이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면요. 2015년 이후에 2015년 12월 달이 뭐라 그랬어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첫 금리 올린 거 따지면 이제 2004년 6월이니까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금리를 올리는 건 무조건 호재라 그랬죠.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다라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지금 저 당시 대비해서 이게 이제 시장 얼마 2,000포인트 정도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1960. 그러니까 2,000포인트 대비해서 지금 얼마 올라와 있어요? 30%죠. 2,600포인트 더 돼 지금. 얘는요. 236%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10배 움직여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주도주라는 거는.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준은 1.5배에서 3배. 그러니까 대략 2배 정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 바보인 것 같고 동학개미 다 죽인다고 그러죠. 353%입니다. 시대 바뀐 거예요. 무슨 시대 바뀌었냐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린 이후에 경기 안 좋아져서 리먼 터지고 뭐 서프라임 리먼 그렇게 해서 금리 낮췄잖아요. 제로 금리로. 그래 나서 역사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9년 6개월 또 11년 6개월 만에 2015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점을 스타트 기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비이성적인 흐름이 있었고 코로나19 때도 IT는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는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 건 유지하시면서 비중 확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 매도입니다. 600억짜리 그 지금 우리 왕파리 선생님께서 매매를 하실 그런 종목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혹시라도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삼부토건 금양 같은 종목을 냅뒀더니 가더라. 더 가더라. 그래 도화 엔지니어링 또 갤럭시 SM 이런 애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저 거래가 터져 있을 때만 변동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캔들의 크기가. 거래가 안 나오면은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데 캔들 크기가 커질 수가 없어요. 한신기계 마찬가지. 한신기계. 야 얼마나 한동안 또 변동이 크게 나왔었습니까? 한신기계가. 변동 나와요 지금? 안 나오죠. 이게 왜 나왔어요?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나왔잖아요. 기억도 안 나죠? 결국은 냅두면 가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이성적인 흐름의 기준에서는 지금 뭐 4.2%나 가지고 계시고 7,200원이면 요 근처 어디서 어떤 정신 나간 애가 또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으려면 지들이나 죽지 왜 선량한이라고 표현하면 그런가? 하여간에 왜 개인 투자자분들을 다 죽이고 있냐고. 7,200원에 어떤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주봉 단위에 2천억 터지는 애를 이걸 매수세인을 내요? 시가총액 1,700억짜리 이런 애를 매수세인을 낸다? 아주 진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방송에서 언급하는 애들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PD가 주식을 알아, 작가가 주식을 알아. 테레비 아니에요. 케이블 TV입니다. 케이블이에요. TV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방송 나오는 친구들을 윤정부 포함해서 그게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실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 경험도 없고 그 돈도 없어. 그지야. 웃을 일이 아니라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 꼬맹이들 마케팅하는 거 보고 얘 잘하나 보다 하고 들어갔다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침 뱉고 나와요. 야, 이건 나보다 못하는, 나보다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애들이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종목을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사가 나쁠 수 있겠습니까? 예? 정상적인 회사의 지극히 자동차 부품업체이고 뭐 PBR 0.58이고 이런 거를 황금 대바닥주 저평가입니다. 자동차 업종 좋으니까 이거 사지. 그 정신 나간 애들이지. 완성차가 그 어마어마한 실적에서도 못 움직이고 있는데 완성차가 가져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미반도체나 HPSP나 5월 달에 처음 들어간 이후에 어지간해서는 정리하지 맙시다라고 이제 얘는 추세로 가져갑니다. 2차 전지처럼 꺾이면 뭐 정리하고 그게 아니라 쉽지 않으시겠지만은 추세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서 갭상승에 거래 터져서 들어가면은 꼬리 달리고 밀리고 운봉 떨어지고. 근데 손절의 범위를 논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가져갑시다. 왜냐하면 실적은 저평가가 아닌데 업황이 개선돼 있고요. 그걸 메이저가 일단 수급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9%가 들어왔다고 지금. 그 앞전에는 5%가 들어왔다고. 단기적으로는 3%가 들어왔다고. 거기 하이닉스가 5월 달부터 얼마? 40%가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그 연동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실이 나와주는데 그러면 나도 냅뒀다가 이런 흐름을 잡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시가총액에 맞는 애를 냅뒀다고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옥석가리죠. 뭐 하다못해 우리 동시세미캠이 가장 강했다가 얘 못 가잖아. 지금 추세에선 또. 다른 애들보다 얘가 좀 더 셌거든요. 수급도 더 뛰어났고. 근데 지금 현재 자동차는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아직 못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5월 달에 찍고. 그러니까 추세로 지금 가지고 갈 만한 시가총액의 규모는 되지 않는다. 세종공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으로 아주 뭐 저평가해서 들어갈 종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는 이제 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수급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지금 볼까요? 3월 달 기준에 은근히 뭐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게 결실을 내려면 저 결실이 나오려면 200만 주예요. 그러면은 8%? 8% 정도 들어온 종목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성우하이텍도 지금 10% 정도 들어와 있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오랜 기간도 아니고 단기간에. 그래서 성우하이텍의 시가총액은 지금 1조 1천억을 넘겼어요. 근데 10% 들어와 있단 말이야. 세종공업은요.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이에요. 그 규모에 맞게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 그리고 컨센서스가 제한적이 나오는 게. 그러면 완성차가 날아가면 그때 돼서 얘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런 해석과 함께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야 매출액이 1조 8천억인데 시가총액이 2,400억 이거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박아놓으세요. 얘를 왜 잡고 있냐고. 하다못해 금양 매매하는 게 낫지. 응? 윤정두가 그렇게 반대하는. 이해되세요? 들어갈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가 없는데 왜 들어가? 이걸 왜 붙들고 가? 우선순위는 갤럭시 SM이나 이런 애들부터 다 정리하시는 거고 도화 엔지니어링, 뭐 한신기계, 그다음에 세종공업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뭐 스토리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도 들어갔었고 이럴 때 어마어마한 수익도 발생을 시켰고 초단기간에 두산그룹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깔끔한 그룹이 되질 않아요. 정부하고도 부딪히는 것도 많았었고 왜 깔끔하지 못하다 그러냐면은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데 미국에 방문하셨잖아요. 방미하실 때에 원자력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론은 에어컨 좀 더 낮춰주세요. 죄송한데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 제 방은 미칠 것 같아 지금.
모니터가 많아서 그런지 컴퓨터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에 죽을 것 같아. 결론적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 10조 정도 했어요. 지금은 주가가 17,000원인데도 11조죠. 주식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났을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때 주식수가 3억 5천만 주인가 4억 주 정도 했겠구나. 4억 주 정도 했을 거예요. 2배까지는 안 되겠네 그러면. 아니 원자력 얘기하는데 원자력 얘기했을 때 우리가 들어간 건 사실 원자력 얘기 나오고 또 수급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펀더멘탈적인 흐름보다도 오버슈팅이 세게 나온 거죠. 뭐 그룹 차원에서는 좀 안 움직였겠어요. 제가 볼 때는 주가 올라간다는 싫어하는 그룹이 어디 있겠어요. 어찌됐건 주가 이렇게까지 땡겨 놔진 상태에서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결론은요. 증자 때리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가 합병하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저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룹 입장에서는 대박 친 거지.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에. 다 좋아요. 어찌됐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수익을 다 냈다니까요. 우리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저 나쁜 애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또 2023년도 전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차익 실현 문자 사인까지 싹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디가 있니? 두산 인프라코가 아니라 에너빌리티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두산 중공업이었나? 아유 정신도 없다. 결론적으로 두산 중공업 여기서 찾아야 되겠구나. 깜짝 놀랐어. 데이터 다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데이터가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 지금 순간적으로. 7월달 이럴 때 보시면은 이때 마케팅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어떤 마케팅을 했냐면 이거 정확히 보십시오라고. 우리는요 최고점에서 다 팔았다 그러면 또 윤정도 또 뻥치네 그럴 거 아니야. 우리는 짤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최고점에 다 팔아요. 농담이 아니라. 매도 사인을 최고점에 다 냅니다. 요 기준에서 두산중공업이었잖아요. 요날 6월 7일? 요런 날 매도 사인을 다 낸단 말이에요. 요런 날. 6월 7일 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종가 기준에 장대 양봉이잖아요. 종가 기준에 3만 이 이제 수정 주가이니까 이제 3,886원으로 나오는데 종가 기준의 장대 양봉인 거고 장중에 고점 대비 9% 빠집니다. 장중에 고점 대비 9%가 빠져요. 고점 대비 9% 빠지는데 매도 사인을 안 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때도 다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다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5월 26일 날 15,350원부터 이게 3만 원 간 거거든요. 6월 7일까지 그 짧은 기간에 3만 원 갔잖아요. 그리고 수익 범위 보시면은 두산 정말 대박이네요 하시는데 6월 5일인가 언제 그 글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아쉽지만 판 거 아쉽지만 좀 서운하네요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전부 매도했는데 좀 서운하네요. 1472 선생님 6월 2일이고 6월 7일 날 그걸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찌됐건 그 내용이 뭐냐면 차익 실현을 매도 사인을 내고 나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종가가 고점 대비 9% 밀렸으니까 매도 사인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종가가 한 번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돼서 이제 야 이거 괜히 팔았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괜히 팔았네 얘기가. 근데 그 다음날 개파락에 한 방에 3거래일 만에 3만 2천원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3거래일 만에 2만 3천원인가? 거의 한 30% 그냥 깨져 내려와요 그냥. 6월 3일이고 그러니까 하여간에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문자 쌓인 내역이 있을 텐데 어디 결론적으로 잘라내줄 때 잘라내주셔야 되는 그런 기준점들을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거를 설명을 드려야 나머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기준에서 자꾸 저평가 인식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슈 부분만 있으면은 자, 여기 보시면 윤정두 덕분에 39,900원에 전량 매도하고 재매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4천만 주 기준 거래량 미달입니다. 낙폭과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해드리고 17,000원에 들어가서 3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합니다. 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31,100원으로 6월 7일 날 16시 6분에 31,100원에 매도해서 하지만 만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날 종가가 6월 16일 날 종가가 24,000원이죠. 근데 6월 7일 날 종가가 아까 보신 것처럼 수정 주가가 38,880원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32,000원인가 뭐 하여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장중에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신호를 잡아드린 거예요. 장중에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거 봐보세요.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자락에서? 여기서는 살 수 있다고 표현하죠. 여기서 살 수 있겠어? 여기서는. 그러나서 저 꼬리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재차 재편입, 그리고 하루에 32,000원, 정확히 32,000원 맞죠? 2021년인데도 기억을 하죠. 왜? 실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32,000원 찍고 종가를 32,000원인 거고 9% 빌려가지고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막판 종가만 들어올린 거예요. 그 다음날 시초가 딱 형성되자마자 바로 미끄러진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3거래일 만에 30%인가 빠졌을 거야 아마. 3거래일 만에.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 지금의 시가총액이 저평가 상태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구간이에요? 고점 대비 낙폭이 심했으니까? 아니란 말이지. 주식 수가 50% 이상 4천만 주, 4억 주 정도였는데 2억 4천만 주가 더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가총액은 똑같아. 주식도 늘었는데. 저평가 인식 잡을 수가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누적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누적 수급 순매수 최상위의 종목이에요. 볼게요. 금액 기준으로 최상입니다. 쌍끌이 순매수 최상인데 그게 사실상은 공매도 대차 상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지. 상당 부분이.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어마어마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 얼마 순매매 수량이 2,500만 주입니다. 그럼 6억 4천만 주 2,500만 주면 몇 퍼센트요? 4%예요. 4% 작진 않아요. 작진 않은데 그거를 뭐 엄청나게 또 들어온 것처럼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1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지금 7,400만 주인가요? 삼성전기가? 볼까요? 7,470만 주. 7,500만 주네요. 그러면 7,500만 주짜리의 누적 수급이 더 많아요. 얘가 지금 12조잖아요. 시가총액이 12조고 수급 범위에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순매매 수량 기준으로 600만 주가 매수니까 몇 퍼센트예요? 8%? 응?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많은 매집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순수하게 누적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더 멀리서 보더라도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10월 이후에 누적적으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 진행 기준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자락 이후에 규모 자체가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 주식수 늘어난 거 감안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막연히 싫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들어간다니까요. 거래대금이 터지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수준이 11조짜리면은 그러니까 삼성전기처럼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던가 펀드멘탈은 뒷받침 안 되고 원전에 대한 수혜가 있어요 이거잖아. 지금 실적이라는 갭을 증명돼요? 증명 안 되죠. 공시 내용이 나와서 뭐
주가의 변동을 줄 만한 어떤 특별한 공시 내용이 나온 그거 없죠. 결론은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원전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 이슈 그런 거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것에 메이저들이 연동되는 경우도 드물고 거래대금이 그렇다면은 삼성전기처럼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보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하루에 이날 얼마 터진 거예요? 1조 4천억이 터졌단 말이에요. 응? 1조 4,500억이 터졌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11조짜리가 하루에 거래대금 1,000억 터져가지고 움직임 나오겠어요? 2,000억 터져가지고 움직임 나오겠어요? 3,000억 터져가지고 움직임 나오겠어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히 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진짜 끝내주는 업체야. 이게 초대박일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신다면 가져가세요. 길게 설명한 이유가 비중이 높아요. 10% 가까이 돼요. 9.6%. 얘가 진짜 끝내주는 업체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얇아서 신문 기사 보니까 얘 대박이래요. 그러시면 계속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 거기다 그럼 변동성 매매. 단기간에 막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오버슈팅. 그런 거는 거래대금이 하루에 최소 5천억에서 1조씩 터져야 되겠죠. 지금 터지나요? 오늘 터졌어? 안 터졌죠. 음봉이죠. 정리, 매도, 끝. 그 다음에 한전기술 마찬가지예요. 한전기술을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한전기술도 회사가 나쁘다 그러면은 그건 소송 걸릴 일 아닙니까? 응? 한전기술도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93,000원의 평균 단가이신데 변동성 매매죠. 얘도 똑같아. 76%가 대주주 지분인데 이거 보세요. 얘를 어떻게 저평가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2차 전지처럼 계속해서 그 거래가 터지든가 아니잖아요. 결론은 얘도 똑같아. 2021년부터 똑같은 흐름입니다. 근데 얘는 뭐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았죠.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 수급으로 볼 거야. 대주주 지분도 됐다 심하는데 수급도 이렇게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고 규모 면에서는 얼마 안 될걸요. 어차피 유통 물량이 없어서. 어쨌든 매집이 돼 있어. 그러면 주가 올라가야 되잖아. 응? 거래가 터져야 올라갈 거니 거래대금 터져요. 이런 비슷한 예 중에 하나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세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얘를 2021년 5월 달부터 해서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뭐 공매도 대차 상환이든 뭐든 간에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20% 이상의 매집이 단행됐어요. 얘는 이제 그 경영권 이슈 때문에 한 단계 더 업이 된 거고 대부분이. 그리고 JYG 엔터 같은 경우도 YG 엔터, JYG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매집이 됐다가 이번에 우리가 엄청난 이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누구는 몰라? 다 알지? 2021년 이후에 얘도 이게 한 20%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너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나왔죠. 오너 리스크 때문에. 양현석 대표의 문제 때문에. JYP나 SM은 이렇게 수급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매수가 들어와. 이것도 뭐 공매대차 상환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친 듯이 들어와. 그리고 나서는요. 윤정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죠. 우리 용철 전문가 이거 막 들고 가서 막 대박 치고 싶고 대박 종목이 있어야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용 무지하게 들어먹었어요. 거래가 없는데 뭘 갖고 가. 거래가 없는데. 누적 수급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수급까지 겹쳐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한 번씩 터져줄 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거래 한번 터진 날 있죠. 그런 날은 따라 붙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근데 그 거래의 규모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한두 번 겪는 거 아니니까 엔터주나 조선주나 이런 데서 거래 한번 빵 터졌다고 해서 따라 붙을 건지 아니면 그럴 바에는 2차 전지가 거래 한번 빵 터지면 그때 따라 붙을 건지 저라면은 그렇게 뭐라고 하는 지금 금양으로 오히려 따라 붙는 게 낫다라는 거죠. 조선주든 뭐 원전주든 무슨 엔터주든 그 쓰잘데기 없는 걔는 펀드멘탈도 아니고 무슨 뭐 변동성도 아니고 뭐냐고 기준이. 그럼 변동성에 상한가 잡고 싶어요. 뭐 변동 20% 수익 내고 싶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주세요. 그러면 결론은
얘네들처럼 거래가 터져 있는 애들을 갖고 간다는 거야.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 가서 거래가 그때 뭐 1조가 안 넘은 거지. 8천억을 넘겼잖아요. 8천억 수준, 7,700억인가? 어? 그 거래가 없는데 뭐가 움직이겠냐고. 그러니까 한전기술 뭐 수급 좋고 다 좋은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정리하세요. 그리고 LNF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뭐 에코프로한테 역전당하는 게 처음에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얘도 거래가 없어요. 거기에 수급까지 뭐 2차 전지 전부 수급이 다 이렇지 뭐. 어? 우리는 안 들어갔나 얘를 LNF를 우리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손절 이거 아닙니다. 손절했죠. 얘도 별 수익을 내본 기억이 별로 없어. 어? 그냥 손절이야. 이거 지금 뭐 여기저기 채널 돌리면은 지금도 악수구이 갖고 가자 하는 애들 많죠. 정신 나간 애들. 아니 그러니까 얘를 왜 갖고 가냐고. 이유를 대보자 이거지. 실적이 좋아요? 수급이 좋아요? 그럼 금양처럼 막 거래라도 터져? 아무것도 없잖아. 정리해 LNF.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변동성 종목으로 그러니까 펀드멘탈 없이 2차 전진 펀드멘탈이 없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도 갖고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요즘 저평가야? 개뿔이나? 아니지. 그러니까 결론은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야. 얘도 결국은 그 저랑 20년 이상 되신 고객분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는 젊어요. 집안이 법조인 집안이고 자산 뭐 상당해요. 그렇게 해서 그 작년 재작년에 테슬라 매매해가지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금을 냈더라고. 그래 연락이 뭐 왔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독립해서 혼자 매매하죠. 나노신소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노신소재를.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작년에 아마 10만 원 요 고점일 때 이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쯤인가 연락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딱 1조 전후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나노신소재를 하느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이 낫지 않겠느냐. 근데 뭐 그분은 그분대로 뭐 나는 이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도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약바이오 얘기했더니 팔짝 뛰는 거예요. 제약바이오하고 어떻게 2차 전지를 비교하냐고. 나는 제가 볼 때 똑같거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걔 싫어? 그러면 카카오하고 네이버 비교할게. 어떻게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비교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카카오 네이버는 네이버가 그렇게 폭풍 나온 게 상장 이후에 폭등 나오는 거 말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 폭등 나온 게 사실은 카카오 영향이 일정 범위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요렇게 나올 때 카카오의 자회사들의 IPO 그걸 명분으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땡겼잖아요. 그 앞전에 매집은 굉장히 돼 있었고 저 시가총액 장중에 카카오가 시가총액 2위를 찍어요. 카카오가 2위를 찍고 네이버는 3위를 찍은 거고 3위에 계속 있었고 카카오는 2위까지 찍었어요. 장중에. 모를까봐 다 보고 있었지. 우리는 솔직히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얘도 지금 수급도 없는데 그 이슈만 가지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으니 국민주지. 고점 대비 지금 70% 빠져있다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고점 대비 50% 60% 빠져있지. 에어컨 좀 더 낮춰주세요. 이쪽은 힘들어. 너무 더워 지금 안에. 또 한 분 또 더 와 있으니까 선풍기 바람까지 다 막아놓고. 아니면은 지금 오신 분이 간이 의자를 하나 밖에서 갖고 오셔가지고 뒤편에 좀 앉아 계시든가. 선풍기 바람이 열리니까 좀 괜찮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셀트리온이든 뭐 우리가 매매를 했던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매는 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아니 수익 낼 때 거래 터져서 움직이는데 왜 수익을 안 내요? 얘도 80% 깨져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만 터져 있으면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 뭐 1조씩 2조씩 아니 포스코 홀딩스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인데.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고 수급 범위가 그래서 결국은 꼬여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그런데 3월 말부터요, 정확히 3월 말일부터 해서 거래 대금이 하루에 1조씩 막 넘겨진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그 거래 대금 1조 넘기는 종목은 두 종목뿐이 없어요. 작년 하반기 내내. 근데 포스코는 맨날 넘겨 이제 3월 말일부터죠, 정확히. 귀신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여러분들께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머리를 여기 마이크로 바람이 들어갈까 봐. 저 크기 말고 머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현재 기준에 터져지면서의 흐름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이나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서도. 나노신소재는 어때요? 나노신소재만큼 2차전지 종목군에서 나노신소재만큼 회사 좋다라고 포장해서 지금 보도자료 안 내는 업체가 있나요? 전부 다 좋다고 하지. 또 프리미엄도 전부 다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질 때 보시란 말이에요. 수급은 뭐 개뿔 없는 거고 누구도 없는 거고 거래 대금이 터질 때 보시란 말이에요. 이럴 때 최소 거래 대금 뭐 1,000억, 2,000억이라고 터질 때. 그리고 그것도 반댈서야 다른 애들 2,000억, 3,000억, 5,000억, 6,000억, 7,000억, 8,000억 터지는데 왜 그때 봐야지. 오히려 정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정리예요. 얘도 뭐 대단한 애죠. 결국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신 경우 이런 종목에서 이제 결국은 좀 어려워지게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았었죠. 원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업체였고 뭐 우회 상장이 됐든 뭐 사업 변경이 됐든 비이성적으로 땡겨 놓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 꿈이 아닌 허황됨을 안겨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거래 대금이 터질 때만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이 거래 대금이 터질 때만. 왜 거래 대금이 없는데 들여다봐? 그리고 나서 거래 대금 터지면 뭐 상한가 가요. 그럼 그때 따라 붙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응? 지금 거래 없잖아요. 정리입니다. EM 플러스도 정리입니다. 방안에서도 EM 플러스를 질문을 주셨나? 누군가 한번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주요 주주분이 뭐 3.95로 나오는데 대주주 주인도 없는 회사 아니에요 혹시? 어쨌든 간에 얘도 똑같아요. 거래라도 터져 있으면 그때 보는 거지. 예? 정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얘도 정리입니다. 거래가 없죠. 정리입니다. 회사의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논하기에 앞서서 1조 5천억인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회사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왕파리 선생님께서는 딱 기준 잡으셔야 될 게 첫 번째, 내가 이 회사를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녹화도 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내가 이 회사를 좋아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진짜 단타 치러 들어갔느냐. 좋아서 들어갔다면 그 좋아서 들어가실 만큼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2차 전지는 좋아서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그죠? 예, 그러면 변동성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뭐 변동성 거래대금이 나와주든가 뭐 그런 기준점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 종목군들도. 그래서 정리가 다 되시는 대로 주력주 편입 설정 범위 잡아가시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나도 내 종목 좀 한번 싹 드러내고 매매하고 싶어요. 대부분이 그거예요. 전화 와서 내가 이거 종목 정리만 되면 내가 들어갈게요. 아니 그걸 왜 정리를 하고 들어오셔. 갖고 오시면 싹 다 정리시켜버릴 텐데. 싹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싹 팔고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수익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화하세요. 그리고 그 강연에 빨리 신청하시고 지금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수익 가져가시고 대처하십시오. 야, 1시간이나 됐는데 이걸 다 들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소중한 자산이시니까 끝까지 들으셔가지고 정리하실 거 대부분 다 정리죠. 뭐 삼성전자 빼고 뭐 코스모 신소재 꼬리 달리지 않으면은 뭐 가져가시더라도, 그리고 우선순위로 정리하실 종목군들이 뭐 갤럭시 SM이라든가 한신기계라든가 뭐 EM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순으로,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위주에서부터 정리하시고, 내가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 그 필요 없어요. 싹 정리하세요. 순차적으로 두고 정리하실 이유가 없죠. 싹 정리입니다.